하고 시간이 나면 한 장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판매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은 바로 영업활동 전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일단 뭐 기존 고객도 신규 고객을 창출해야 기능을 주는 거니까 신규 고객 창출하는 것이 바로 영업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차지한다. 그러한 신규 고객 획득을 위한 과정들을 한번 나열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잠재 고객 중에서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될 고객을 선별하는 게 첫 번째 장이고, 두 번째는 그 잠재 고객과의 어떤 접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접촉 계획에 대해서 수립해서 접촉을 해보는 것이 두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재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 파악한 니즈에 맞게 그 사람들한테 잘 설명하는 것,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항상 고객들은 뭐 가격이 비싸요, 뭐가 기능이 없어요, 이렇게 자꾸 반론을 얘기를 하니까 그 반론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반론이 극복이 돼서 잘 설득을 했으면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 종결, 이게 상당히 또 영업사원들이 마지막 아무리 잘하더라도 마지막 판매 종결을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판매를 잘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가 되었으면 사후 관리를 잘 해줘야 그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해서 신규 고객에 대한 구성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잠재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아직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내 것을 갖다가 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고객을 우리가 잠재 고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잠재 고객의 확보라고 하는 것은 이왕이면 구매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의 어떤 리스트를 잘 확보해서 그걸 DB로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잠재 고객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확보하려고 위해서는 고객의 목표하고 하는 고객을 선정하는 타겟팅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마케팅 시간에 배웠던 STP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하고 연관되니까 영업에서도 이러한 타겟팅을 항상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션이라고 하는 이런 STP를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에서의 타겟팅보다 훨씬 더 보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예를 든다고 하면 어느 은행이 지점을 갖다가 개설했다고 하면 그 은행의 PB 지점 행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근의 어떤 대형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민, 근데 새로 입주하는 입주민이 사실은 그런 타겟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활동구역 안에 있는 어떤 종합병원의 의사가 타겟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공조기라면 여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여러분들 건물에 들어가면 공기를 갖다가 밖으로 빼내는 이런 것들을 공조기라고 해요. 그래서 뭐 배 같은 거 보면은 HVAC에서 뭐 히팅도 하고 벤틸레이팅도 하고 에어 컨디션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공조기 회사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 가다 보니까 펜스가 쳐져 있고 펜스 안에서 건물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하면 분명히 건물이 올라가면 마지막에 이제 공조기가 그 안에 설치가 되는 거니까 건물의 주인, 그 공사 현장의 건물주, 다시 말하면 건물을 지금 짓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건물 안에 공조기를 어떤 걸 설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건물주를 사실은 타겟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방안들은 어디서 확보할 수 있겠는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부에서 리스트를 뽑는다거나 기존 고객의 소개를 받는다거나 그런 뭐 촉진 활동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방문을 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회사 내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도 우리가 잠재 고객을 확보한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뭐 보완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외부 리스트 경우는
B2B와 B2C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기존 고객의 소개를 받는 경우도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좋은 원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프로모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직접 반응 광고를 본다거나, 또는 PB가 퍼블리시티 같은 그 PR 그런 것들을 본다거나, 회사 내부의 고객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인적 네트워크라고 해서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되게 영업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단체에 가입을 하죠. 그래서 단체에 가입하는 게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잠재 고객을 접촉하는 거. 지난번에 여러분들 혹시 여기 들은 사람들 중에 기억하는 거는 그때 작년에 특강한 사람이 자기는 그 고객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곳이 경남도한테 목욕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목욕탕.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자기가 그 사우나 가는 게 취미인데, 사우나 가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사우나 하면서 하다 보면 고객을 제 여동생도 조그마한 그 사업을 제주도에서 하는데, 그 호텔에 연간 300만 원짜리 피트니스 센터 이용권을 사가지고 가서 뭐 운동 조금 하고 가서 사우나 한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대개 1년에 300만 원짜리 회원권을 사서 올 정도가 되면 사회적인 레벨이나 뭐 부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별로 많이 얻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회가 돼서 뭐 해서 사업을 연결시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인적 네트워크가 됩니다. 제가 2011년부터 최고경영자 과정을 우리학교에서 운영을 했었죠. 옛날에 96년도에 최고경영자 과정 하다가 제가 다른 쪽으로 가는 바람, 보직을 하는 바람에 중간에 이제 멈췄다가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거의 한 9년 동안을 최고경영자 과정도 하고, 최고경영자 하면서 논산서도 하고 계룡서도 하고, 또 하다가 이제 내가 보직 그만하면서 그걸 톨스토이로 연결해서 올해까지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올해까지 해서 다 접으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올해 해보니까 언택트 환경이어서 엄청나게 그 할 때마다 어떤 리스크를 내가 안게 되어서 올해까지만 그런 공식 포멀한 걸 하고 내년부터는 비공식 포멀로 다르게 바꾸려고 하는데, 여하튼 제가 많은 명수 올 때는 한 300명부터 적게는 한 170명씩 왔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 사실은 뭐 그런 거 사업하고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임의적으로 우리가 방문해서 하는 경우 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임의적으로 방문해서 우리가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재 고객 확보가 되면 잠재 고객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우리가 내 제품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구입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잘 우리가 선별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 선별 기준은 아까 내가 뭐 RFM 얘기한 것처럼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별로 살 마음이 없어요.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불 능력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회사의 의사결정자가 돼야지, 의사결정 밑에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의사결정의 어떤 권한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또는 자사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니즈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결국은 잠재 고객을 선별합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을 선별할 때 기준은 세 가지다. 지불 능력이 있느냐,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또 자사 제품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뭐 여기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사업은 선별된 잠재 고객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시도해야 어떤 성과를 초기에 성과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단계는 고객 정보를 잘 수집해서 그리고 나서 방문 목적을 설정하고, 또 리허설을 해가지고 이제 방문 허락을 획득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잠재 고객과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유학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못 들어본 용어 중에 키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키맨.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조직의 방향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우리가 시민이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시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를 들어서 시민이 저 사람이 골프를 좋아한다 하면은 내가 선물 하나 하더라도 골프공 선물해야지 뭐 다른 거 선물하는 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시민에 대한 정보 수집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상하게 지연, 학연 이런 걸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학력이나 어떤 클럽의 멤버십, 아까 클럽 얘기했었죠. 뭐 가장 흔한 게 로타리 클럽, 무슨 제이시 클럽, 무슨 클럽 있죠? 라이온스 클럽. 또 내 여동생은 그런 거 안 들어가고 와이즈맨이라고 해서 기독교 봉사 클럽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대개 이제 클럽에 들어가면 연간 그 가입비, 활동비가 한 100만 원 이상 최소한 내야 되고 거기에서 무슨 회장을 하려고 하면 연간 2, 3천만 원 정도의 도네이션 을 해놔야 회장이 되고 그래요. 결국은 돈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돈 없는 사람은 못 하는데 결국은 그 안에 봉사한다 하지만 그것은 허울이고 지들끼리 먹고 마시고 친목하면서 사업상에 주고받으려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대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방문 목적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 정도 방문하게 될지 예상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영업을 해서 그 성과를 내려고 하면 한 번 만나서 성과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구한테 뭘 보험을 들으라고 하더라도 한 번 들으라고 해서 덜컥 들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죠. 나중에 곡선을 그리면 이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지점이 5번으로 되어 있어요. 5번까지는 해라. 5번까지는 성과가 있는데 5번을 초과해서는 그 곡선이 거의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몇 번을 방문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방문 목적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중간에 보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가상적인 방문 목적에 보면 첫 번째는 병원의 원장과 10분 이상 면담한다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또 하나 목표는 병원의 원장과 10분 이상 면담을 하면서 어떤 약의 그 효능을 갖다가 설명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병원의 원장에게 그 약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사항이나 그 어떤 자기가 질문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표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그런 기획이나 모르지만 병원이 개업했다. 자기가 병원 가서 영업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기 건물 같은 데 보면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면 엘리베이터 이걸 누르는 곳에 어느 병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새 병원이 됐다. 근데 거기 영업할 때 원장님 다른 병원에 가면 다 엘리베이터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원장님 병원에만 스티커가 없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제가 모양 하나 만들어 드리니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실마리를 풀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보험회사 설계사의 가상적인 방문 목적이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잠재국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예행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엇을 주제로 대화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단독직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일반적인 언론 내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장이 일마다 골프 치는 것 같다면 골프에 대한 거를 그래서 우리가 영업하는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골프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취미나 이런 어떤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되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 방문 허락을 획득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결국은 영업을 할 때 대면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고 찾아가면 만나주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죠. 이러한 대면 접촉의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또 약속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전화 접촉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어떻게 전화로 내가 나를 소개하고 그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시나리오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메일 발송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상대방이
또 그 전문가들은 이메일 안 보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메일 발송과 관련된 거 비용은 적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잘 안 볼 가능성, 열동률이 낮은 게 특징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추천인이죠. 누가 좀 소개를 받아서 가면 A와 B와의 관계가 돈독한 관계면 내가 B의 소개를 받고 왔다라고 하면 뭐 그 관계 때문에 만나주거나 하는 거니까 그 추천인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의 어떤 문제나 니즈를 잘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회사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건 사실 문제죠. 그러면 매출액이 감소하니까 뭘 해결하기 위해서 판매를 증진할 목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바로 니즈가 되는 것인가. 그런 문제와 니즈를 잘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또 그림 2-3을 보면 문제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제안에 대한 관심력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다. 그 다음에 니즈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잠재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복잡할수록 되게 또 새로운 문제일수록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잠재 고객이 자신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서 어떤 부분과 더 큰지에 대한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즈에 대한 파악을 할 때 어떤 질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가장 좌측에 나와 있는 게 질문의 유형에서 상황을 파악할 때 목적을 예를 들어서 잠재 고객의 사업 현황이나 경쟁 기업의 현황 파악이라고 하면 질문을 어떤 질문이 좋겠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지사의 제품은 경쟁사 제품과 비교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되게 우리가 뭘 내가 설명할 때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영어로 FAB라는 말이 있어요. 성민 알지? FAB가 뭐예요? F가 특징을 설명하는 게 좋고, A가 뭐예요? 어드밴티지. 장점, 특징을 설명하고 장점을 설명하고. B는 뭐예요? 부용어 B. 베니핏. 혜택을 설명하고. 박상희 E가 뭐야? 내 제품을 남한테 설명할 때 FAB 방식으로 해라. 이거 기본이잖아요. 마케팅 하는 사람들의. 예.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에비던스. 누구예요? 우리 박종훈이 참 똑똑해요. 등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5만 원씩도 벌고. 뭐야? 5만 벌었어? 못했어? 써보는 거라고. 그 뭐라고 하는 거야? 요새? 이 노후가? 노후가 뭐야? 살고 살고 하는 게 뭐라고 해? 명예만 응? 무슨 투자라 그래? 전업 투자. 아니야, 요새 쓰는 용어 있잖아. 5%. 뭐 하는 게 있던데, 이제 젊은 사람들 쓰는 용어가.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뭘 설명할 때 상대방한테 하려고 하면 FAB를 고려하는 거야. 그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고 장점을 설명하고 베니핏, 혜택을 설명하고 그것을 증거로 수치화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여기 지금 문제 발견에는 목적이 뭐냐? 잠재 고객이 가지고 있는 포장지와 관련된 문제점과 관련해서 제품의 포장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통해 결국 우리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때 쓰는 내용이겠다. B2B 영업에서의 최종 소비자의 니즈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 지금 아마 골판지인가요? 그 포장지에 대한 내용의 그것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얘기인데요. 아까 프레젠테이션 진행한 것처럼 못하는 그거예요. 또 우리가 특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장점에 대한 얘기, 혜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사실은 길게 자분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하는 말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올라가는 시간이 얼마 걸리나요? 엘리베이터가
10층 건물이라고 하면 엘리베이터 몇 분 걸려요? 몇 초 걸리나요? 1분 안 걸려요. 몇 초 걸려요. 빠르 요새 뭐 엘리베이터의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은 어떤 그 아주 고직에 있는 사람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했을 때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그 1분 또는 45초 안에 자기를 어필을 해야 돼요. 나도 그런 그걸 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요. 언젠가 지금 황명선 시장이 지금 3기 논산시장 하고 있는데 1기 끝날 때쯤인가 언제 학교에서 계백이라고 하는 영화 시사회를 저도 학교 문화 콘서트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방문하는데 방문했다가 이제 총장실에 놀러 와가지고 잠깐 인사하고 내려간다고 그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제가 그 아래에서 황명선 시장을 만나서 그때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장으로 수행을 하러 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타서 5층까지 가는 동안에 내가 어필을 해서 사업을 하나 따온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한 장짜리로 요약을 해서 논산시 공무원이 800명인데 800명에 대한 교육을 내가 하겠다. 그때만 얼마가 예산을 나한테 달라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시간이 갖고 5층 올라가는 사이에 내가 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쯤 지나가니까 그 담당하는 과장이 나한테 전화 와서 돈을 많이 줄 수 없고 한 1,000만 원 정도씩 뭐 한 번에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매번 40명씩 논산 공무원들이 내가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공무원들 역량 강화 과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5번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제가 그 엘리베이터 스피치라 하면 뭐 일부러 내가 거기 찾아가지도 않고 그 엘리베이터 탄 동안에 어필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순간에 듣고 나서 아 이것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 정도의 그걸 강렬하게 임팩트를 주는 건데 그 결국은 서른 결론식으로 뭘 설명하면 듣질 않아요. 나이 뭐 한 사람들은. 그래서 되게 먼저 그 결론을 얘기하고 그걸 보완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신속한 시간 동안에 갔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TV와 관련된 무슨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면 저런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장점과 혜택을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 이 프레젠테이션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은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것도 능력이고요. 이 세계에서는 그 제안서 잘 쓰는 능력만 있어도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돈이. 나는 사실은 뭐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 흉내내는 사람 같아서 절대로 내가 이런 톨스토이 인문학 아카데미 같은 거 하면서 각자 부담으로 하고 국가돈을 안 쓰는데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운영하면서 돈 얼마든지 국가돈 갖다가 쓸 수 있는 것은 보고서만 잘 쓰면 돼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싫어서 나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그 제안서 프로포절 그 제안서만 잘 쓰면 이 세상이 뭐 예산이 남어 가는지 하여튼 쓰는 놈이 임자인 것처럼 이런 나라를 보다가 대한민국을 보면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제안서 잘 쓰는 능력도 상당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내용이 단순해야 되겠다, 복잡하면 안 되겠다.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실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일상적인 어휘, 영화, 뭐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어휘 사용하는 것은 거부감을 줄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 유형은 암유형이 있을 수 있고 배유형, 제한형 이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뭐에 적합한가를 찾아서 거기에 맞추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을 시연하는 게 그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품을 시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구매 욕구를 더 자극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데 시연할 때 짧고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 단순하게 구성해서 잠재 고객이 쉽게 이해 가능해야 되겠다. 또 경쟁 제품하고 비교해서 우리 제품이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갖다가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또 실질적인 어떤 해결책을 명확하게 우리 제품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연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제안서를 그 RFP라고 하죠. 리퀘스트 포 프로포즈 리퀘스트 이걸 갖다가 이제 어느 업체들한테 제안서 내봐라. 너희 이걸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건양대학이 지금 여러분들 그 교수들이나 누가 결제할 때 다 요새는 그 컴퓨터에서 언택트 다 하잖아요. 거기다가 뭐 다 하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옛날에 처음에는 이제 다른 걸 쓰다가 이렇게 쓰다가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해야 될 단계에 돼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현대 정부 시스템에다가 40억을 주고 이 안에 학교 안에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몇 개 업체들한테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제안서 내봐라 라고 이렇게 제안하면 그 사람들이 그 다른 대학 홍보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제안을 하죠. 우리가 다 혼자 보다가 하니까 몇 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걸 정상화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포즈를 해서 각 업체들이 와가지고 설명하는 걸 듣고 나서 가장 그동안에 경험도 많고 또 가격도 리저너블 하고 이런 찾아서 결정하는 거. 그래서 이 제안서를 잘 만드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이제 상대방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또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런 반론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반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떤 제한 가치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고요, 제품에 대한 반론이 있고, 구매 연기. 되게 마지막 단계에 와가지고 이거 다 좋습니다. 상대방이 다 좋은데 올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다음에 하시죠. 다음에 하자는 게 이게 사실은 안 한다는 거에 대한 완곡한 표현일 수가 있어요. 이번엔 그렇고 다음에 만납시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다음에 만나서 숫자를 하자 약속 지키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죠.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거 안 지킵니다. 대부분이. 그것처럼 우리 마지막에 가서 올해 예산이 없다든가 뭐 다음에 한번 보자 이런 거 하는 거 상당히 이게 별로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이런 마지막 구매를 연기하는 거 이런 거 자세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상사에게 보고하고 해보겠다. 좀 더 생각해보겠다. 팀원들과 상의해보겠다. 이건 거의 안 나는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사실은 이것들을 그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돈이 문제라고 하면 무슨 요새 무슨 뭐 저기 금융으로 뭐 다 다른 걸로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한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는 우리가 이거 해결해 주겠다. 그런가 보통 반론을 가지고 가야 해결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결국은 팔아야 되니까 판매를 종결하는 점인데 대한종결, 의학종결, 수정종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거기에 맞도록 잘 해서 결국은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구매 결심이 이루어지도록 또 결국 계약서에 사인을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마지막 아무리 앞에까지 잘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이걸 못하면 도루묵이니까 도루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다. 판매 종결의 어려움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중간에 있다. 그래서 판매 종결은 영업사원의 주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너무 보시고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다 하고 나서는 이제 종결되고 나서도 결국은 사후 관리를 잘해야 기존 고객과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사후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그 세바시오 515 그 한성동차 미국 자동차 팔았다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누구하고 약속을 하면서 뭘 준다겠다고 앉아서 앉았어요. 열쇠고리를 약속을 한 거예요. 하시면요. 당신 내가 다음에 회장님 열쇠고리 하나 제가 마련해서 드릴게요. 했는데 그걸 안 지켰다 이거죠. 열쇠고리를 지켰으면 그 다음번에도 자신한테 그 와이프가 치사할 때도 자기한테 왔을 텐데 그 자그마한 열쇠고리 하나를 결국은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후 관리라고 하는 게 뭐 큰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안 하면 결국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에 영업을 하는 경우는요. 내가 자동차 제네시스를 한 대 사면 지금은 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어저께 전화 왔더라고. 그때 김아무개 사원이 그걸 팔았는데 최근에 3개월 내에 그 사람한테 무슨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누가 영업사원이 제대로 하는지 계속 체크를 해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나한테 제네시스 차를 몇천만 원짜리 팔아먹었으면 나하고의 관계를 형성해서 계속해서 뭘 보내거나 어떤 걸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영업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1점, 10점 중에 몇 점을 주겠냐고 하더라고요.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사실은 뭐 그런 다 질문해가지고 체크하는 게 일반적인 준비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 깔때기 모양은 이제 깔때기
어느 누가 한것 중에 보니까 깔때기가 들어가 빨대가 되지 말고 빨대를 꽂아놓으면 거기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거의 들어갈 확률이 없죠. 그 깔때기는 물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그 어느 정도 성숙 단계 갈 때까지는 빨대기가 돼야. 네. 저 뒤에 있는 학생한테 안경을 왜 썼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빨대기 형태가 있고 깔때기 형태가 있으면 답변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깔때기인 사람은 잘 보이려고요. 이렇게 답변하고 빨대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안경을 쓰냐고 물어보면 안 보여서요. 똑같은 말이에요. 안경을 쓰면 안 보여서 쓸 수도 있고 잘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말의 선택에 있어서 이런 깔때기 형태의 사람이 아까 첫 번째 그 사람의 첫 번째 그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사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깔때기를 보면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잠재 고객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선별된 고객, 초기 상담이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선별 고객이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걸른 고객이 바로 가능 고객이고 그다음에 최상 가능 고객, 마지막 신규 고객이 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전체 영업 깔때기라고 하는 모양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이것은 영업 깔때기 수준 확률 매트릭스인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확률이 나와 있어요. 지금 R4 같은 경우는 지금 80 내지 100이니까 얼마가 되냐면은 90%가 되겠네요. 90%. 이 사람들은 70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2억 3천만이 나오나요? 지금 뭐예요? 여기서는 모든 고객들의 예상 판매액을 1억 원으로 한다라고 가정한 거니까 1억 원에 90%면은 얼마예요? 9천만 원이 되죠.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7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1억이니까 두 개 하면은 1억 4천. 1억 4천에다가 9천만 원 더하면 2억 3천 이렇게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게 숫자가. 예. 보이지? 안 보이는 사람 있어요? 그 여러분들 뭐 숫자가 한 거에 나보다 더 많을 거니까. 그 다음에 판매 반응함수는 아까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한 번 뭐 영업 방문해가지고 성공한다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반응함수가 여기 보면은 3이 더 많이 급하게 올라가죠. 4대 많이 올라가고요. 5 정도 하면은 거의 많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방문할 때 5번을 해야 결국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많은 거다. 근데 6번, 7번 가는 것은 큰 의미 없는 거다. 이 사람은 벌써 안 살 사람이에요. 안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사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사실은요. 이게 바로 판매 반응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하고 그 방문 횟수를 가지고 우리가 판매 반응 함수인데 이건 이제 제품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도요. 그 다음에 구매 과정과 판매 과정의 연계성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 중에서 수동적인 영업과 능동적인 영업이 있어요. 수동적인 영업, 능동적인 영업. 수동적인 영업은 고객이 먼저 요구할 때 하는 게 있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차원을 가면 능동적인 영업이 되는 거예요. 구매 과정 단계별 영업사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구매 과정 단계별 영업사원 역할에 관련된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매 과정 단계별 구매 결정 단계에서 영업 활동을 어떤 것들을 하고 제품 특성 기술 단계에서 영업 활동을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이 중에서 프레이밍이라는 말이 있어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판단 기준 중에서 어떤 판단 기준을 더 중시하는지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평가 단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판단 기준이에요. 하지만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도 뭐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프레이밍은 다 다르지 사람마다요. 구성민. 네. 구성민이가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게 1, 2, 3 다 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등은 구성민이 하면 성격을 중시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의사결정의 기준을 가지고 뭘 해야 결국 우리가 뭘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장을 끝냈고요.
3장을 할까요? 안대장 11을 볼까요? 박사님 어떤 것 같아요? 안대가 11을 네.